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2020년 재테크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금의 시기는 유동성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침체기를 거쳐서 반드시 하락기가 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항상 회복기와 상승기, 침체기와 하락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이든 국내 경제이든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경제학습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투기 거래가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물경제 침체가 여전한데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1일에 2176.78로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12일 장중 한때는 8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2132.3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원달러 환율은 8원 50전이 올라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이 하락하면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1만 선을 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11일에는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6.9%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는 것도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서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요동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비관적인 전망도 한몫을 했는데요. 지난 10일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4.5%를 크게 믿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닷컴 버블을 떠올리는 경고음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로켓 장세를 만들고 있지만 권위 있는 경제 분석기관들은 도리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는 지난 8일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의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아태 지역의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MF 총재는 한 강연에서 이번 사태 팬데믹 이후 각국의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유동성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때라는 주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술과 노동 부문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현실이 엄중한데도 증시와 실물 경제의 디커플링과 착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기 초기 국면에서 보였던 정부의 긴장감도 점점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원격 의료 허용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등 노동개혁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야 정치권의 현금 복지 포퓰리즘은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팬데믹이지요. 세계적 대유행이 올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견디어낼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체계 수술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미래형 산업구조에 맞게 법규와 노사관계, 교육 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 이후에도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나온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기준금리는 2022년까지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개월 동안 매월 국채 800억 달러와 모기지 400억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바로 계속 돈 풀기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GDP가 내년에는 5% 성장하고 후년에는 3.5%로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은 바닥을 칠 수 있지만 지표 하나로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 상한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더블딥이라고 하는 이중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발표 내용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를 진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경기 회복 과정이 불확실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적 완화로 돈을 풀겠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면 당연히 부양책이 필요가 없겠죠. 파월 의장도 경기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6월 회의의 결과는 올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시작되고 다음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제로 금리에 의해 지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20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고용시장은 5월에 바닥을 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1일 나온 지난주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150만 건으로 시장 예측 160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2주 연속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도 33만 9천 명이 감소한 2,09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암울한 전망 일색입니다. 많은 가구가 정부 직접 지원과 실업급여에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역사적 수준이며 수요가 부진하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낮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5월 고용보고서상 실제 실업률도 13.3%가 아니라 16.3%가량 된다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 사태보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라며 금리 상한제 얘기를 꺼내고 의회에 다음 달 말에 끝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의 연장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 보유량 확대는 수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그때마다 연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기본 경기 상황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연준이 높은 실업률과 함께 우울한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우울한 전망이라는 게 바로 핵심인데요. 11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개장 직후 9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과 나스닥도 각각 2.5%와 2.1%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미 경제방송 CNBC는 이번 사태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자자들이 연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경제활동 재개로 텍사스주의 입원 환자 수가 3일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고 캘리포니아의 9개 카운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차 유행에도 다시는 셧다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날 CNBC에서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2차 유행 가능성은 더블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초반에 상승하던 경기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기는 바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향과 속도가 핵심입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꺾이거나 아주 천천히 회복한다면 바닥을 확인했다고 환호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끊이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조차 장기 실업과 기업 도산에 미국의 생산 능력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그 폭은 정책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떠받치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파월 의장의 생각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 시에는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것보다 실제 경제가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에 달할 수 있다고 한 뒤 실제로는 마이너스 5%를 달성하면 시장도 국민들도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책적 노력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지만 위기 때는 유효합니다. 미국만 해도 지난달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실업률이 이미 25%일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이를 예방주사라고 봤는데 실제 5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그랬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의 경고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마이너스 6.5%에서 내년 5%, 다시 3.5%로 꺾입니다. 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 언제 재정 지원책이 뚝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V자 회복보다 더한 로켓십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르는 주가와 한두 가지 지표에 의존하면 경기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자칫 정책 실기와 함께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나온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풍선 효과를 누리던 인천과 군포와 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 상승세는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정부 규제 영향과 이번 사태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0%대 금리에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몰린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시중의 유동성입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가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준의 조기 경제회복 기관론과 2차 대유행 조짐이 정부와 기업에 주는 의미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사태 장기화를 전제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에서 실업자가 127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제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재정 운용 계획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 승수가 높은 정책 수단을 차단해 단계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재유행을 전제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짜 후폭풍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럴 공산이 더 커졌습니다. 2차 대유행으로 주요국 시장이 또 봉쇄되면 매출 감소 정도가 아니라 매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2023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주택자들과 갭투자자들은 죽음의 계곡이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자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중한 채무를 쥐고 있는 분들은 저금리일 때 하루빨리 빚을 청산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